뉴스 브리핑. 뉴욕타임즈는 20년치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신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2016년과 2017년 소득세를 각각 $750만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인도와 필리핀에는 각각 $14만 5,400와 $15만 6,820를 세금으로 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15년 사이 10년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해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재산 상위 1%에 적용되는 세율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억 소득세를 내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밝혀 부유층 엘리트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부동층을 뒤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 소득세를 $750만 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4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로 질문에 소송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보고서가 국세청의 감사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은 세금을 많이 냈고 주 소득세도 많이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은 뉴욕타임즈의 보도와 관련해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실이 부정확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연방정부에 개인 세금 수천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유효 득표수인 270표를 얻지 못할 경우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상선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대표 하원 의원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하원 투표가 진행된다면 그 시기가 대선이 끝난 뒤인 2021년 1월 6일 총선거인단을 의회가 인증할 때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올해 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대통령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연방 항소법원은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표로 개표할 수 있다고 결정한 연방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제7순위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의 대선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마감은 현행법에 따라 11월 3일 당일 오후 8시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편투표 관련 문제들을 나열했습니다. 6월 브루클린 예비선거, 뉴저지주 특별선거,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수십만 표의 우편투표가 거절당하거나 무효 처리됐던 것을 상기시키고 지난주에는 군인들의 우편투표용지 9장이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트럼프를 찍은 표들이었던 점과 위스콘신에서는 부재자 투표 우편물 3상자가 하수로에서 발견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수많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2장씩 받는 일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하지도 않은 투표용지를 보내주는 보편적 우편투표의 문제 등은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이자 남카카스의 숙적 관계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현지 시간 27일 양측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무력 충돌에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슈난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을 선포했고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우리의 명분은 정의롭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즉시 휴전을 촉구했고 이란은 양측 의 대화를 중지하겠다고 나섰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파슈난 총리에게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내일 밤 버지니아주 월럽스 비행시설에서 최신 우주 화장실과 과학실험 재료 그리고 에스테 라우더의 스킨케어 등의 물자를 실어나르는 시그너스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8,000파운드에 달하는 수많은 물자들 중에서 유독 화장실이 눈에 띄는데요. 우주정거장에 있는 64명의 우주인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2,300만 이 우주 화장실은 현재 우주정거장에 있는 변기보다 65% 더 작고 40% 더 가볍다고 하는데요. 나사 측 관계자는 여성 승무원을 위한 화장실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나사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이르면 오늘 별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를 위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애틀란타 문학회가 주최한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 대상에 수필 우연이 아니에요를 쓴 김안젤라 씨가 선정됐다고 문학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 부문 94개 작품과 수필 부문 32개 작품이 접수돼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경합을 벌인 올해 대회는 김 씨 외에도 시 부문 최우수상에 문현주 씨의 농부예찬, 우수상에 박항선 씨의 여름 한낮이 선정됐고 수필 부문 최우수상에는 장유선 씨의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 우수상에는 태유름 씨의 도장파던 노인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은 11월 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어제 미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종전선언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종전선언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75차 UN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3박 4일 방미 기간 동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여타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큰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금 신고 750불밖에 안 냈다.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낸 게 750불밖에 안 된다. 이 연방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방소득세를 750불밖에 안 냈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이 된 2016년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했던 2017년도 이 두 해 동안 그랬다. 그건 그나마 그 두 해 동안 그런 것이고 지난 20년간의 지난 15년간의 활동 자료를 쭉 세금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10년은 아예 안 냈다. 왜냐하면 소득보다 손실이 많았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연방 소득세를 아예 내지를 않았다. 이런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 당장 난리가 났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당장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완전 거짓말이다. 완전 가짜뉴스다. 조작됐다. 메일업 됐다고 그랬고요. 조작됐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예. 그것도 뭐 토탈리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금 나 많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주소득세도 엄청 많이 냈다. 그리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가족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성명을 내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 냈다는 거죠. 개인 소득세만 한 수천만 불 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냈던 보도가 100% 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4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도 이거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는데 요번에도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 하면서요. 그 첫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를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아마도 세금 신고를 세금을 낸 돈이 없기, 세금을 거의 안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한 거에 대한 이 세금 신고, 텍스 리턴이죠. 그 텍스 리턴 리포트를 그거를 지금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아주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나를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지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걸 가지고 왜 문제시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공을 하는 과정 중에 어쩌면은 우리는 세금 내라는 거를 다 낼 필요가 없이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것도 거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되려면,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미국인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공통된 생각입니다.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지혜롭게 세금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거 세금 안 내고 탈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반면에 반대쪽 면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세금을 아꼈네, 절약했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아주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격한 것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아주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있죠.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보고서를,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IRS에서 이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 오딧,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데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거나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에 따른 보완이 있은 뒤에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감사 중인 것을 발표할 수가 없다라는 그 명분으로 지금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확정된 사실인 양 사람들한테 호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언론 행태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역시 국민들이 판단한 문제이긴 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게 불법이냐, 세금을 조금 낸 것이 불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야기됐던 부분이 지난 2008년하고 2009년에 14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가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 부동산 사업을 하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14억 달러. 근데 그 손실 본 것이 지금까지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줬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측의 주장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첫 번째 이슈는 이렇습니다. 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지금 IRS에서 감사 중이니까 감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 절세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아주 절세의 귀재였던 그런 셈인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상당히 똑똑하구나 내지는 능력이 있구나 쪽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반드시 트럼프한테 해로운 그런 지적이 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요, 손실이 크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4억 달러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손실을 메꾸느라고 이익을 본 게 실제로 없다. 그래서 세금은 안 됐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사업의 손실을 크게 봤다면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비즈니스 감각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14억이라는 손실을 봤을 때가요. 물론 그전에도 실패했던 적이 있죠. 근데 실패하고 다시 일으키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으키고를 반복하는 것은 사업가들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더군다나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너무나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7.8기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공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세금 회피에 능하다라는 것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옳으냐? 이
조세 회피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조세 회피라는 부분은 국민의 의무거든요.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과연 적합하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좀 더 후속타를 날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공격 수위를 좀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사건들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고요.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세금 보고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뉴욕타임즈가 계속해서 연타를 날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다.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대통령을 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 때문에 지금 이 워싱턴 정가가 잠깐 술렁했는데 진짜 술렁해야 될 이슈는 이게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다른 이슈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자, 진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틀란틱이라는 매거진에서도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애틀란틱 매거진의 보도 내용보다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는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요, 저희 미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지면 대통령 선거의 진짜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11월 3일 선거가 아니라 내년 1월 6일에 있는 선거인단 투표가 되는 것이죠. 총선거인단 투표라는 거를 내년 1월 6일 날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승자가 누구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11월 3일 개표가 이루어지면은 개표 결과를 놓고 누가 당선됐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2021년 1월 6일 총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야 그래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선거인단 투표에 참석하는 선거인단, 이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보내옵니다. 그 주가 공화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는 당이 선거인단의 명단을 만들어서 중앙에 보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선거인단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투표에서 270표 이상을 얻어야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우편투표 문제 때문인데요.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개표가 지연돼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부정투표 의혹들이 제기가 돼서 소송전이 벌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요. 이 결과가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인단 명단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싸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측 다 선거인단을 보내는, 그래서 한 주에서 두 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일단 양 당이 둘 다 선거인단을 보내오면은 중앙에서는 그 주는 그냥 투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보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고 소송이 붙게 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예 선거인단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승자가 누구다라고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가 줄어들면서 양쪽 후보가 다 어느 쪽도 270표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제가 좀 어렵습니다. 소송이 벌어지거나 개표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월 6일까지면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11월 3일에서 1월 6일까지는 거의 두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이 선거 결과를 집계를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한 양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당장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비상을 걸었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원에서 대통령 승자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원 의원들이 전부가 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각 주에서 한 명만 대표로 내보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명만 대표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주 대표는 어떻게 뽑느냐? 그 주에서 공화당 쪽 하원 의원이 많으냐 혹은 민주당 쪽 하원 의원이 많으냐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공화당이 많은 주가 26개 주고요. 민주당이 많은 주는 23개 주입니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주가 이 펜실베니아 주인데요. 똑같이 9명 이렇게 있어서 펜실베니아 주는 동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면 당연히 공화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이 연방 하원의 의석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거인단 투표는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 하원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연방 하원 선거도 있고 연방 상원 선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방 하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 11월 3일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이 됐을 때에는 이미 새로운 하원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 있을 그런 때라는 것이죠. 이미 1월 3일 날 선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하원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화당 대표가 몇 명이 나오고 민주당 대표가 몇 명이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뒤바뀌는 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거를 지시한 겁니다. 지금은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은 주이지만 좀 공략을 하면은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주가 어디가 있느냐,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집중 공략하자.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요, 하원 의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화당 의원이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으로. 몬타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몬타나도 하원 의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몬타나나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원 의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2명이 뒤집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25수를 가지게 되고 공화당은 24수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이런 거죠.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9명, 공화당 9명인데 여기서 또 선전을 펼쳐보자. 그러면은 한 명만 하원 의원 한 석만 더 뒤집어준다 그러면은 펜실베니아까지도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실제로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 상원 선거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연방 상원 결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방 상원 선거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지금 상황이요, 연방 상원 선거보다 연방 하원 선거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선거인단을 못 보내는 주들이 생겨서 선거인단 득표수를 270표를 양측에 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렇게 개판이 돼가지고 서로가 정말 승패를 알 수 없고 서로가 자기가 이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치달았다면 연방 하원 선거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치러졌겠습니까? 똑같은 투표용지에 하원도 찍고 상원도 찍고 대통령도 찍어서 집어넣는 것인데 대통령만 문제가 되고 상원, 하원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문제가 돼서 이것이 정말 굵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 하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원 선거도 개판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석도 민주당이 많으냐 공화당이 많으냐라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소송하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지옥 같은 아수라장 상태가 돼 있을 것이 빤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뭐지? 뭐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 놀라시거나 걱정하시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하실 이유 별로 없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 선거 자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최근 들어서 우편투표 사고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투표한 우편용지가 9장이 버려진 게 발견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 9장 중에서 2장은 뭐 개봉이 안 돼서 모르겠고 7장은 뜯겨져 있어가지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표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를 담은 이 트레이가 우편물 담은 한 트레이에 굉장히 많은 우편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재자 투표를 담은 트레이 3개가 한 개도 아니고 3개가 하수로에 버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2장씩 받았답니다.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 대한 불안감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편 투표가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잘 지켜보고 아주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할 거 바로바로 신고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난국 속에서 이 위기 상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선거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수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지금 당부드립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제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회담을 갖게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종전선언 논의되느냐? 그러니까 뭐 이도훈 본부장 이야기는 당연히 논의에 이제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그것을 지지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기조연설에서 했었죠.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 쪽에 월북하려다가 또 하필 북한 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또 화형까지 당한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전국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이라는 문제는 한국 전쟁을 지금 휴전 상태에서 이제 끝내는 선언으로 이어가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적대국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종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관계이다 보니까 적대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 국회에도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의제가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방 하원에 나와 있는 결의안은 약식 결의안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안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가 지난 뒤에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좀 더 종전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사전에 행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각 행정부의 관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가지는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의 종전 협상이 지금 조기에 안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한반도 평화를 좀 앞당기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